부산의 작은 동네 낙동진. 한때 정겨움으로 가득했던 이곳의 평온은 어느 날 갑자기 악몽으로 변했다. 밤마다 귀뚜라미 소리만 들리던 골목은 이제 이웃 간의 의심과 속삭임 그리고 비명으로 채워졌다.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어두운 그림자는 희망의 빛을 점점 더 깊이 삼켜갔다. 평화롭던 이 동네 뒤편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을까? 이것은 부산 그리고 대한민국 남부를 뒤흔들었던 공포와 용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에 대한 실화이다. 바다와 강이 도시 부산. 2023년의 무더운 여름 아침, 햇살은 반짝이는 수면에 부서지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가득 실은 작은 배들이 자갈치 시장으로 향하고 있었다. 노젓는 소리와 상인들의 활기찬 웃음소리가 뒤섞이고 구수한 커피향과 강변에서 말리는 생선 냄새가 어우러졌다. 이곳의 삶은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듯 평온해 보였다. 그러나 그 평온함 뒤편, 길가의 한 허름한 국밥집에서 어두운 비밀이 자라나고 있었다. 부산과 인근 도시를 잇는 중앙대로 변복국밥이라는 작은 식당이 서 있었다. 간판은 낡고 페인트는 비바람에 벗겨져 있었지만 식당 안은 늘 손님으로 가득했다. 사람들은 이곳을 싸고 맛있는 집이라고 불렀다. 주인인 김순자 아주머니와 남편 박만식 씨는 친절하고 소박하기로 소문난 부부였다. 그들은 아직 학교에 다니는 새 아이를 키우기 위해 몇 년 전부터 이곳에서 국밥집을 운영해왔다. 이 식당은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휴식처였다. 도로를 달리는 트럭 기사들, 인근의 건설 노동자들, 회사원들, 심지어 시장 상인들까지 모두가 단골이었다. 단돈 7,000원이면 손님들은 따뜻한 국밥 한 그릇과 푸짐한 고기를 맛볼 수 있었다. 볶은 김치, 매콤한 깍두기, 그리고 무엇보다 특별한 것은 두툼하고 부드러운 고기 수육이었다. 그것이 바로 복국밥을 다른 곳과 다르게 만드는 이유였다. 고기는 항상 양이 많았고 덩어리는 컸으며 식감은 부드러웠고 특유의 감칠맛이 일품이었다. 처음 맛본 사람들은 보통 놀라움을 금치 못했고 이내 중독되었다. 단골 트럭 기사인 김 기사님은 종종 농담을 던졌다. 이 근처를 지날 때 배가 고프면 바로 순자 아주머니네 고기국밥이 생각나지. 입에 넣기도 전에 그 맛이 상상된다니까? 부산의 다른 식당들이 고깃값 상승과 물량 부족으로 아우성칠 때 이상하게도 복국밥은 한 번도 재료가 부족한 적이 없었다. 매일 주방의 큰 솥에는 고기가 가득했다. 어떤 것은 수육으로, 어떤 것은 국밥용으로, 또 어떤 것은 따로 볶음용으로 준비되었다. 음식 냄새는 길가까지 퍼져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길을 멈추게 했다. 단골 손님 중에는 낙동강 근처의 작은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사는 젊은 건설 노동자 이진우가 있었다. 진우는 매일같이 열심히 일했다. 그의 몸은 시멘트 먼지와 땀으로 뒤덮여 있었다. 그 대답은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김순자 씨의 눈빛은 때때로 불안하게 흔들렸다. 시간은 흘러갔고 복국밥은 여전히 사람들의 안식처로 남았다. 손님들은 농담을 하고 맛있게 식사를 하며 저렴한 가격을 칭찬했다. 아무도 그 맛있는 음식 냄새 뒤에 언젠가 부산 전체를 공포에 떨게 할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의심하지 않았다. 그날 오후 여름의 열기는 여전히 부산을 감싸고 있었다. 중앙대로는 배달 오토바이와 시내버스의 경적 소리로 소란스러웠다. 복국밥은 여전히 손님들로 붐볐다. 진우는 몇몇 동료들과 함께 들어왔다. 그의 몸은 시멘트 먼지로 가득했고 티셔츠는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들은 긴 의자에 앉아 안전모로 부채질을 하며 평소처럼 국밥을 주문했다. 국밥 그릇이 그의 앞에 놓였을 때 진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는 짙은 갈색 고기 한 점을 집어 천천히 씹었다. 식감은 어린 닭고기처럼 부드러웠지만 감칠맛은 독특했다. 진우는 불쾌한 기분으로 음식을 삼켰다. 그는 어머니를 위해 시장에서 고기를 자주 사왔었다. 시장 고기는 보통 더 질기고 결이 뚜렷하며 때로는 지방도 많았다. 하지만 그가 먹고 있는 이것은 이상했다. 돼지고기도 소고기도 닭고기도 아닌 것 같았다. 민준아, 너도 이상한 생각 안 들어? 이 고기 평소랑 좀 다른데? 그가 옆에 앉은 친구 최민준에게 속삭였다. 민준은 어깨를 으쓱하며 씩 웃었다. 야, 이진우, 넌 너무 의심이 많아. 아마 좋은 부위거나 양념이 잘 됐겠지. 순자 아줌마 요리 솜씨 좋잖아. 진우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주방으로 향했다. 그는 김순자 씨가 솥에 새로운 고기 덩어리를 붓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그녀의 눈과 마주쳤다. 무언가를 감추려는 듯한 억지 미소가 그녀의 얼굴에 스쳐 지나갔다. 그날 진우는 음식을 다 비우지 못했다. 그의 배는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며칠 후 전통시장에서 옷감을 파는 박영희 씨가 국밥을 포장하기 위해 식당에 들렀다. 그녀는 주문을 기다리며 계산대 근처에 서서 옷감으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그때 주방 쪽에서 역한 냄새가 풍겨왔다. 아직 씻지 않은 신선한 피와 같은 비린내였다. 순자 씨, 무슨 이상한 냄새 안 나요? 피 냄새 같은데요? 박영희 씨가 코를 막으며 말했다. 김순자 씨는 잠시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서둘러 작게 웃었다. 아마 고기가 새로 들어와서 그런가 봐요. 아직 손질을 못해서 그 대답은 합리적으로 들렸지만 시선을 피하는 김순자 씨의 눈빛은 박영희 씨의 마음을 불편하게 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식사할 때 박영희 씨는 포장해온 국밥에 고기 한 점을 거의 삼킬 수 없었다. 남편은 맛있다며 칭찬까지 했고 어린 아들은 학교 이야기를 하며 즐겁게 먹었다. 하지만 박영희 씨는 조용히 고깃점을 다시 그릇에 내려놓았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고기 뭔가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누구에게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저 혼자 간직할 뿐이었다. 한편 진우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그는 한 가지 섬뜩한 패턴을 알아차렸다. 낙동진 근처에서 실종자 소식이 들릴 때마다 며칠 뒤면 볶국밥에 고기 반찬이 유난히 풍성해지는 것 같았다. 어느 늦은 밤 공사 마감을 서두르느라 늦게 퇴근하던 진우는 박만식 씨의 낡은 다마스 트럭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트럭 뒷칸에는 방수포로 덮인 큰 상자가 실려 있었다. 그 틈새로 검은 액체가 아스팔트 위로 뚝뚝 떨어지며 젖은 흔적을 남겼다. 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멈춰서서 오랫동안 그 흔적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저게 피인가?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강가에서 시멘트통을 씻고 있던 민준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내가 직접 봤어, 민준아. 박만식 씨 트럭 상자에서 붉은 액체가 떨어졌어. 페인트도 기름도 아니었어. 분명 피였어. 민준은 침묵했다. 그의 얼굴이 심각하게 굳었다. 진우를 비웃고 싶었지만 친구의 눈은 너무나 확신에 차 있었다. 진우야, 조심해야 해. 만약 틀리면 큰일 나. 그 사람들 보통이 아닐 수도 있어. 증거도 없이 함부로 의심할 순 없잖아. 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며칠 뒤 밤 그 두려움은 더욱 끔찍한 현실이 되었다. 새벽 이 시경 동네는 귀뚜라미 소리만 들릴 정도로 고요했다. 진우는 볶국밥 방향에서 들려오는 날카로운 비명 소리에 잠에서 깼다. 여자의 비명 같았다. 진우는 즉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멀리서 식당 주방 문이 열려 있었고 희미한 등불이 깜박였다. 그리고 무거운 물체를 바닥에 끄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진우는 용기를 내어 집 밖으로 나갔다. 대나무 울타리 뒤에서 그는 박만식 씨가 큰 자루를 집 뒤편으로 끌고 가는 것을 보았다. 자루는 젖어 있었고 땅에 검은 액체 자국을 남겼다. 순간 달빛이 무언가를 드러냈다. 자루 주둥이에서 창백하고 움직임 없는 인간의 손 하나가 축 늘어져 있었다. 세상에. 진우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그의 몸이 심하게 떨렸다. 그의 발이 무심코 마른 나뭇가지를 밟았다. 바삭! 그 소리는 고요한 밤에 충분히 크게 울렸다. 박만식 씨는 즉시 멈춰섰다.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어둠 속을 훑었다. 진우는 바나나 나무 뒤에 숨어 숨을 참았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몇 초가 흐른 뒤 박만식 씨는 마침내 고개를 젓고는 자루를 다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진우는 거의 기절할 뻔했다. 밤 공기는 뼈를 내는 듯 차가웠지만 그의 몸은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밤새도록 그 창백한 손의 영상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강변의 작은 포장마차에서 민준을 만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목소리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하며 떨리고 있었다. 밤의 비명, 큰 자루, 그리고 그 안에서 늘어져 있던 사람의 손. 평소 느긋하던 민준도 이제 창백해졌다. 진우야, 너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한 건지 알아? 하지만 만약 네가 잘못 본 거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수도 있어. 조심해야 해. 진우는 두려움 가득한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내가 잘못 봤을 리가 없어, 민준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어. 경찰에 신고해야 해. 민준은 오랫동안 침묵하며 천천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마침내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안전한 방법을 찾아야 해.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게 해선 안 돼. 그들이 모르는 사이 어두운 식당 창문 뒤편에서 한 쌍의 눈이 그들을 날카롭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날 밤 진우의 의심은 더 이상 단순한 예감이 아니었다. 그것은 부산 전체를 뒤흔들 기나긴 악몽의 시작이었다. 진우가 사람의 손이 늘어진 큰 자루를 본 그날 밤 이후 그의 삶은 변했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영상이 떠올랐다. 자루가 바닥에 끌리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도는 듯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공사장에서 시멘트를 섞을 때도 그의 마음은 다른 곳에가 있었다.
평소 맛있게 먹던 음식도 이제는 겨우 몇 숟갈 뜰 뿐이었다. 친구들은 그가 왜 그렇게 마르고 창백해 보이는지 묻기 시작했다. 항상 함께 하던 민준 역시 불안감을 느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낙동강변에 앉아 있었다. 강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오며 흙냄새를 실어 날랐다. 민준이 친구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진우야,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증거가 필요해. 그냥 이야기만으로는 아무도 믿지 않을 거야. 헛것을 봤다고 할 게 뻔해. 진우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더 가까이서 확인해야 해. 그렇지 않으면 희생자가 더 늘어날 거야. 다음 날 밤 두 사람은 볶국밥에서 멀지 않은 덤불 뒤에 숨었다. 자정이 거의 다 된 시간이었다. 공기는 축축했고 귀뚜라미 소리가 사방에서 울렸다. 식당 안에서는 희미한 등불이 여전히 켜져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박만식 씨가 낡은 트럭을 타고 나오는 것을 보았다. 트럭 뒤에는 엉성하게 묶인 큰 자루가 있었다. 진우와 민주는 서로를 쳐다본 뒤 조용히 멀리서 뒤를 따랐다. 그들이 들어선 작은 길은 어둡고 적막했다. 트럭은 낙동강 방향으로 향했다. 멀리서 무거운 물체가 물에 던져지는 듯한 거친 첨벙 소리가 들렸다. 진우는 속이 메스꺼워졌고 민주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민준아, 들었어? 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던져진 것이 평범한 쓰레기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낙동진 시장은 아르바이트를 하던 여대생 한소희가 실종되었다는 소식으로 떠들썩했다. 그녀의 어머니는 동네 교회 앞에서 울부짖으며 도움을 호소했다. 몇몇 상인들은 해질녘에 소희가 볶국밥 앞을 지나가는 것을 마지막으로 봤다고 증언했다. 그 이후 그녀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소문은 점점 더 날카롭게 퍼져나갔다. 어떤 이는 소희가 그 식당에 들어갔을지도 모른다고 조심스럽게 말했고 다른 이들은 그저 고개를 저으며 입을 다물라고 했다. 시장에서 그 소식을 들은 박영희 씨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기억은 곧장 식당 주방에서 맡았던 비린내로 돌아갔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막으며 몸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그날 밤 가족과 함께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다. 남편이 왜 우울해 보이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그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박영희 씨는 침묵한 자신에게 죄책감을 느꼈다. 말하고 싶었지만 헛소문을 퍼뜨린다고 비난받을까 두려웠다. 말을 잘못했다가 가족에게 해가 갈까 봐 무서웠다. 하지만 침묵한다면 더 많은 희생자가 나올지도 몰랐다. 그 생각에 그녀는 밤잠을 설쳤다. 결국 박영희 씨는 존경받는 지역사회의 원로인 박 장로님을 찾아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피냄새, 이상했던 고기맛, 그리고 소희의 실종 소식까지. 박 장로님은 심각하게 들었다. 박 자매님, 이건 중대한 일입니다. 함부로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점이 있다면 기록하고 지켜보고 때가 되면 신고해야 합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겁니다. 그 말은 박영희 씨의 마음을 조금 진정시켰지만 두려움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한편 진우와 민주는 점점 더 대담하게 위험을 감수했다. 어느 날 오후 진우는 혼자인 척 식당에 들렀다. 그는 국밥을 주문한 뒤 화장실을 찾는 척하며 뒤편으로 걸어갔다. 그의 시선은 곧장 젖어있는 시멘트 바닥에 꽂혔다. 아직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핏자국 같은 어두운 얼룩이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진우는 핸드폰 카메라를 켜고 몇 장의 사진을 찍었다. 그의 심장은 누군가에게 들킬까 봐 세차게 뛰었다. 그가 앞으로 돌아왔을 때 김순자 씨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진우 총각, 뭘 그렇게 서성거려? 무슨 일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차가웠다. 진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아, 그냥 화장실 좀 찾으려고요, 아주머니. 김순자 씨는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 눈빛은 진우의 몸을 굳게 만들었다. 그날 밤 진우는 민준에게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이것 봐, 핏자국이야. 이제 내가 잘못 봤다고 말할 순 없을걸. 민준은 침을 삼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세상에 진우야. 이게 사실이라면 우린 경찰에 바로 알려야 해. 하지만 직접 가지는 말고 조심스럽게.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면 우린 위험해져. 그 후 며칠 동안 동네 분위기는 더욱 변했다. 사람들은 볶국밥에서 식사하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몇몇은 시장 구석에서 속삭였고 다른 이들은 모르는 척했다. 평소 가장 자주 그곳에서 식사하던 트럭기사 김 기사님은 어느 날 밤 씁쓸한 어조로 농담을 던졌다. 여기 고기는 돼지고기가 아니라는 소문이 있어. 다들 조심하라고 친구들. 주변 사람들은 잠시 그를 쳐다보더니 이내 서둘러 고개를 숙였다. 마치 그 농담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듯이. 진우는 점점 더 압박감을 느꼈다.
그는 누군가 자신의 집을 감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다. 밤마다 담장 밖에서 발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나가보면 아무도 없었다. 그는 식사를 거의 하지 못했고 몸은 점점 더 말라갔다. 그의 어머니는 걱정하며 계속해서 물었지만 진우는 자신이 본 것을 차마 이야기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진우와 민주는 다시 대나무 틈으로 식당을 엿보았다. 그들은 박만식 씨가 또 다른 자루를 주방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그의 그림자가 벽에 길게 늘어졌고 안에서는 큰 칼을 도마에 내리치는 듯한 금속성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무언가를 씻는 듯한 것엔 물소리가 이어졌다. 진우는 침을 삼켰다. 민주는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눈을 감았다. 민준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우리가 침묵하면 더 많은 사람이 사라질 거야. 진우가 속삭였다. 민주는 눈을 뜨고 긴장감 가득한 얼굴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알아, 하지만 우린 영리하게 움직여야 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고 믿을 수 있는 내부 사람이 필요해. 시장에서 소희 어머니의 울음소리는 매일같이 들렸다. 사람들은 이제 식당에 이상한 냄새, 밤의 비명소리, 박만식 씨가 옮기던 자루, 그리고 소희의 실종을 대담하게 연관짓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여전히 소문에 불과했다. 아무도 나서서 큰 소리로 말하지 못했다. 오직 진우와 민준만이 그 끔찍한 징후들을 직접 목격했다. 그리고 고요한 밤, 두 사람은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맹세했다. 그들은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위험이 따르더라도 그 진실을 경찰에 알릴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투쟁의 시작이었다. 우연히 길가의 작은 식당의 어두운 비밀 속으로 들어간 두 평범한 청년의 투쟁. 그 비밀은 곧 부산 전체를 뒤흔들게 될 것이었다. 아르바이트생 한소희의 실종 소식은 낙동진 주민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다. 지역신문은 주의, 10대 여성 실종, 경찰 수사 착수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이 사건을 보도했다. 시장에서는 부모들이 아이들의 밤 외출을 금지했다. 좁은 골목에서 들려오는 작은 소리에도 주민들의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진우와 민주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낙동진 경찰서를 찾았다. 그들은 위험을 알고 있었지만 침묵은 더 많은 희생자를 낳을 뿐이었다. 낡은 서류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젊은 경찰관 한 명이 그들을 맞았다. 그의 이름은 강민혁 경장이었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그의 얼굴은 차분했고 눈빛은 주에 깊었으며 목소리는 안심시키는 톤이었다. 두 분이 본 것을 확신하나요? 민혁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물었다. 진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제 두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형사님, 박만식 씨가 옮기던 자루에서 사람 손이 나왔어요. 제가 잘못 봤을 리가 없습니다. 민준이 덧붙였다. 식당 뒤편에서 찍은 핏자국 사진도 있습니다. 그는 핸드폰을 건네며 방안을 잠시 침묵하게 만드는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민혁은 길게 숨을 내쉬었다. 이건 심각한 사안입니다. 하지만 섣불리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섣부른 행동은 두 분에게 위험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을 망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두 분도 계속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민혁은 간단한 계획을 세웠다. 그는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할 것이었다. 그가 도착했을 때 볶국밥은 평소와 같아 보였다. 몇몇 트럭 기사들이 웃으며 식사하고 있었고 구석의 낡은 텔레비전에서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음식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다. 민혁은 허름한 옷차림으로 긴 의자에 앉았다. 아주머니, 국밥 하나요? 그가 다정하게 말했다. 김순자 씨는 엷은 미소를 지었다. 어서 오세요. 고기가 입안으로 들어갔을 때 민혁은 무언가 이상함을 느꼈다. 식감은 너무 부드러웠고 맛은 감칠맛이 났지만 달랐다. 그는 이상한 표정을 짓지 않고 그저 천천히 씹었다. 그는 몰래 고기 한 점을 휴지로 감싸 주머니에 넣었다. 옆에 있던 트럭 기사가 농담을 던졌다. 싸죠, 형씨? 여기 지나갈 땐 꼭 들러야 해. 다른 식당에서 이렇게 고기를 산더미처럼 주는 곳이 어디 있겠어? 다른 기사가 맞장구를 쳤다. 맞아. 근데 이상하게 고기가 떨어진 적이 없어. 그들은 마치 가벼운 잡담인 양 웃었다. 민혁도 미소를 지으며 농담에 동참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후 그는 김순자 씨에게 말했다. 음식이 정말 맛있네요. 이 식당이 왜 이렇게 붐비는지 알겠어요. 김순자 씨는 그저 미소만 지었다. 그녀의 눈은 마치 그의 속마음을 읽으려는 듯 날카롭게 그를 응시했다. 그날 밤 민혁은 고기 샘플을 가지고 경찰서로 돌아왔다. 그는 즉시 그것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냈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진우와 민준이 결과에 대해 물었지만 민혁은 짧게 대답했다. 기다려봅시다. 제 직감으로는 두 분이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며칠은 길게 느껴졌다. 진우는 더 이상 편안하게 식사할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는 것 같았다.
밤마다 집 밖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지만 문을 열면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시장에서는 낯선 시선이 군중 속에서 자신을 따르는 것 같았다. 그 편집증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그는 어머니에게 그것을 숨기려고 애썼다. 한편 박영희 씨도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다. 어느 날 오후 시장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녀는 누군가 뒤에서 따라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가 돌아볼 때마다 발걸음은 멈췄다. 그녀가 걸음을 빨리 하자 그 소리도 다시 들렸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녀는 서둘러 문을 잠그고 벽에 기댄 채 숨을 헐떡였다. 마음속으로 그녀는 말했다. 내가 만약 솔직하게 말했다면 그들이 나도 없애버렸을까? 며칠 후 국과수 결과가 나왔다. 민혁은 경찰서장에게 불려갔다. 법의학자는 그를 심각하게 바라보았다. 이 고기 샘플에 대한 예비 검사 결과 인간 DNA가 검출되었습니다. 확증을 위해 추가 검사가 필요하지만 초기 징후는 명확합니다. 민혁은 침묵했다. 그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도 깨달았다. 만약 이 소식이 너무 빨리 새어나가면 주민들이 공황에 빠지거나 심지어 직접 행동에 나설 수도 있었다. 그날 밤 그는 강변의 한 포장마차에서 진우와 민준을 만났다. 두 분 말이 맞았습니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하지만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저희가 돕겠습니다, 형사님. 저희는 그들의 습관을 압니다. 감시할 수 있어요. 민혁은 두 청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섣불리 행동하지 마세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게 되면 두 분의 목숨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진우와 민주는 조용히 경찰의 추가적인 눈이 되었다. 그들은 박만식 씨의 트럭이 밤에 나가는 시간, 의심스러운 손님들, 심지어 옮겨지는 자루의 그림자까지 사진으로 찍었다. 그 모든 것을 민혁에게 전달했다. 그러나 압박은 점점 더 심해졌다. 박영희 씨는 자신이 식당 앞을 지날 때 김순자 씨가 차가운 눈으로 자신을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그 시선은 마치 말없는 위협처럼 그녀를 떨게 만들었다. 집에서 그녀는 매일 밤 길게 기도하며 가족이 희생양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었다. 한편 복국밥은 평소처럼 계속 영업했다. 몇몇 손님들은 퍼지는 소문을 신경 쓰지 않고 여전히 찾아왔다. 중요한 건 싸고 배부르다는 거지. 한 인력거꾼이 웃으며 말했다. 그는 한 숟갈 한 숟갈이 어두운 비밀을 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낙동진 마을은 점점 더 숨막히는 분위기에 휩싸였다. 소문은 커졌지만 아무도 감히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모두가 기다렸고 모두가 불안해했다. 그 사이 복국밥의 어두운 그림자는 여전히 길가에 굳건히 서서 감히 그것을 파헤치려는 누구에게나 도전하는 듯했다. 그리고 강민혁 경장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진실과 어두운 비밀 사이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부산의 여름은 길게 느껴졌다. 한때 배소리로 활기찼던 낙동진의 밤은 이제 고요했다. 주민들은 일찍 문을 닫고 집 밖으로 나오기를 꺼렸다. 거리는 희미한 불빛만 비출 뿐 어두웠고 소문은 공기 중에 더욱 짙게 깔렸다. 복국밥은 계속 영업했지만 손님 수는 줄었다. 소문에 아랑곳하지 않는 몇몇 트럭 기사들만이 충성스럽게 들렀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속삭였다. 아직도 거기서 밥 먹는다는 건 눈을 감아버렸다는 뜻이야. 그 말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을 더욱 두렵게 만들었다. 진우와 민주는 점점 더 불안해졌다. 식당을 지날 때마다 진우는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누군가의 눈이 자신을 감시하는 것 같았다. 민주는 종종 농담으로 긴장을 풀려 했지만 그의 얼굴에 서린 긴장감을 숨길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오후 그들은 강가에 앉아 갈색빛 강물이 천천히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았다. 진우가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아, 난 아직도 확신해. 그날 밤 강물에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어. 아마 여기에 무언가를 버렸을 거야. 민주는 석양에 반짝이는 물을 바라보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찾아봐야 해. 정말 무언가 버려졌다면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될 수도 있어. 다음 날 밤 그들은 작은 손전등을 들고 다시 강가로 갔다. 진흙 냄새와 코를 찌르는 이상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진우는 물가로 뻗은 나무 뿌리 쪽으로 빛을 비췄다. 진우야, 저기 봐.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진흙 사이에 반쯤 물에 잠긴 흰 자루가 걸려 있었다. 그 끝은 찢어져 검은 액체를 떨어뜨리고 있었고 주변 물은 혼탁했으며 찌르는 듯한 비린내가 났다. 진우는 긴 나뭇가지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자루를 밀었다. 자루는 무겁고 뻣뻣하게 느껴졌다. 건드리자 안에서 우두둑하는 둔탁한 소리가 났다. 진우는 침을 삼켰다. 그의 몸은 굳어 말문이 막혔다. 민주는 창백한 얼굴로
뒷걸음질 쳤다. 그는 비명을 지르지 않고 그저 동상처럼 얼어붙어 서 있었다. 세상에, 진우야, 저건 평범한 쓰레기가 아니야. 그들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그리고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그는 기절하지 않으려고 숨을 참으며 여러 각도에서 자루를 촬영했다. 그 후 그들은 서둘러 자리를 떠나 자루를 뿌리에 걸린 채로 남겨두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와 민주는 굳은 얼굴로 강민혁 경장을 만났다. 그들은 사진을 보여주었다. 민혁은 오랫동안 사진을 응시했다. 그의 턱이 단단해졌다.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민들이 보면 공황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제가 팀을 데리고 조용히 수습하겠습니다. 그날 밤 민혁은 다른 3명의 경찰과 함께 작은 배를 타고 나타났다. 그들은 어부로 위장하여 그물을 확인하는 척했다. 진우와 민주는 멀리서 기다렸다. 그들의 심장은 세차게 뛰었다. 경찰들은 조심스럽게 자루를 물에서 건져 올렸다. 썩는 냄새가 즉시 퍼져나가 한 대원이 옷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건 분명 생선이 아닙니다. 한 대원이 속삭였지만 민혁은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자루는 배에 실려 소란 없이 즉시 도시로 옮겨졌다. 마을에는 강에서 무언가 발견되었다는 희미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더욱 두려워했다. 아이들은 물가에서 노는 것이 금지되었고 몇몇 어머니들은 문을 더 일찍 잠갔다. 낙동진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공포에 질식하는 듯했다. 처음부터 불안했던 박영희 씨는 이제 더욱더 큰 불안에 시달렸다. 그녀는 식당이 지날 때마다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았다. 밤이면 그녀는 집 앞에서 오토바이가 잠시 멈췄다가 다시 떠나는 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꼭 껴안으며 기도 속에서 속삭였다. 내 아이가 다음 희생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며칠 후 예비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강민혁 경장은 진우와 민준을 경찰서로 불렀다. 축축한 종이 냄새가 나는 작은 방에서 그는 책상 위에 서류를 놓았다. 초기 분석 결과 자루 안에는 인간의 유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젊은 여성의 시신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소희 씨와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DNA 검사가 더 필요합니다. 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민주는 마치 의자가 그의 모든 무게를 지탱하는 것처럼 뻣뻣하게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오직 긴 침묵만이 흘렀다. 민혁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건 강력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범행을 저지르는 순간을 포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밖, 저녁 하늘은 어두워 보였다. 진우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민준아, 더는 못 견디겠어. 밤마다 악몽을 꿔. 그들이 우리가 신고한 걸 알까 봐 무서워.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린 이미 되돌아가기엔 너무 멀리 왔어. 지금 멈추면 모든 게 헛수고가 돼. 소희 씨를 위해서, 모든 희생자들을 위해서 강해져야 해. 그날 밤 그들은 볶국밥을 지나 걸었다. 불은 밝았고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음식 냄새가 바람에 실려왔지만 이제 모든 향기는 메스꺼움만 일으킬 뿐이었다. 진우는 멈춰서서 불타는 눈으로 식당을 바라보았다. 언젠가 모든 사람이 당신들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야. 그리고 고요한 강물 속 그림자는 아직 발견되기를 기다리는 많은 비밀을 품고 있었다. 낙동진은 마치 공포에 사로잡힌 마을 같았다. 한때 이야기꽃을 피우던 밤은 이제 고요했고 주민들은 일찍 문을 닫았다. 집안의 불빛은 희미했으며 오직 귀뚜라미 소리만이 동반되었다. 볶국밥은 여전히 밝은 불을 켜고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 앞을 지나지 않기 위해 길을 돌아가는 경우가 더 많아졌다. 시장에서는 여전히 소문이 돌았지만 이제는 더 조용했다. 사람들은 감히 속삭일 뿐이었다. 경찰이 이미 감시하고 있대. 한 채소 장수가 말하자 다른 사람이 서둘러 제지했다. 조용히 해. 그들이 들으면 위험해. 시장의 분위기는 더 이상 활기차지 않았고 마치 무언가 터지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강민혁 경장은 경찰서에서 작은 회의를 주재했다. 책상 위에는 낙동진 지도가 펼쳐져 있었다. 그는 식당 위치를 가리켰다. 섣불리 행동할 수 없습니다. 범행 현장에서 체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호하게 말했다. 한 대원이 손을 들었다. 팀장님, 야간 급습을 할 인원이 충분합니까? 그들이 저항할 수도 있습니다. 민혁은 그를 바라보았다. 지체할 수 없습니다. 매일 밤이 또 다른 희생자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밀정보원으로 활동하는 진우와 민주는 압박감에 시달렸다. 진우는 종종 감시당하는 느낌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단순한 그림자가 아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집 앞 대나무 울타리에 끼워진 종이 한 장을 발견했다. 큰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아니면 다음은 내 차례다. 그가 민준에게 종이를 보여주었을 때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민준아, 그들이 알아챘어.
민주는 오랫동안 종이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지금 멈추면 우리가 한 모든 게 헛수고가 돼. 계속해야 해. 그들은 즉시 민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젊은 경찰은 미간을 찌푸린 뒤 그 종이를 증거물로 보관했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절대로 혼자 다니지 마세요. 제가 대원들에게 여러분 집 주변을 멀리서 지키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박영희 씨는 점점 더 공포에 시달렸다. 어느 날 밤 평소보다 늦게 시장에서 돌아오던 그녀는 식당 근처를 지나갔다. 주방 쪽에서 무거운 물체가 떨어지는 듯한 쿵 하는 소리가 들렸고 이어서 신음처럼 들리는 희미한 소리가 이어졌다. 그녀는 잠시 멈춰 섰다. 몸이 굳었다. 하지만 주방에 등불이 켜지자 그 소리는 사라졌다. 김순자 씨가 나타나 엷은 미소를 지으며 길 쪽을 바라보았다. 박영희 씨는 서둘러 걸음을 옮겼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내가 말하면 다음에 내가 사라질지도 몰라. 그녀가 중얼거렸다. 경찰은 감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손님으로 위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사러 들르는 트럭 기사인 척하는 사람도 있었고 식당 주변에서 작은 물건을 파는 행상인 척하는 사람도 있었다. 모든 것은 박만식 부부의 습관을 기록하기 위함이었다. 어느 날 밤 진우와 민주는 그들을 침묵하게 만드는 광경을 목격했다. 뒷문으로 박만식 씨가 어두운 천에 쌓인 크고 무거운 무언가를 끌고 있었다. 그의 움직임은 서둘렀고 숨은 거칠었다. 그의 거친 손은 바닥에 붉은 얼룩을 남겼다. 민주는 침을 삼켰다. 진우야, 지금 당장 알려야 해. 그들은 즉시 미리 정해둔 만남의 장소에서 민혁을 만났다. 숨을 헐떡이며 그들은 본 것을 이야기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때가 됐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준비한다. 경찰팀은 위치를 나누었다. 일부는 강 쪽에서 밤낚시꾼으로 위장하여 감시했고 일부는 주 도로에서 휴식하는 운전기사인 척했다. 모든 무기는 준비되었지만 그들은 정확한 신호를 기다렸다. 마을 주민들은 자세한 내용은 몰랐지만 긴장감을 느꼈다. 몇몇은 식당 쪽에서 밤바람에 실려온 비명 같은 희미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누군가 다가가려 했지만 이웃이 급히 말렸다. 가지마. 만약 진짜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우리도 위험해져. 그래서 그들은 그저 창문 뒤에 숨어 낮은 기도를 하며 식당의 그림자를 바라볼 뿐이었다. 진우는 민준과 함께 멀리서 식당을 바라보았다. 주방의 불빛이 깜박였다. 그는 밤 공기가 너무 무거워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민준아, 무서워. 만약 그들이 우리가 관여한 걸 알면 우린 끝장이야. 민준이 친구의 어깨를 잡았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 강해져야 해. 곧 모든 게 끝날 거야. 식당 안에서 박만식 씨가 아내에게 조용히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빨리 해. 아무도 못 보게. 좁은 틈으로 감시하던 민혁은 손에 쥔 작은 무전기를 꽉 쥐었다. 그의 눈은 깜박이지 않았다. 주변의 모든 경찰은 숨을 죽였다. 마을은 침묵했다. 귀뚜라미와 강바람 소리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모든 것이 거대한 폭발을 기다리는 듯했다. 그리고 그날 밤 낙동강은 다시 한번 말없는 증인이 되었다. 위험의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결정의 시간은 단 몇 초밖에 남지 않았다. 그날 밤 낙동강은 평소보다 더 고요하게 느껴졌다. 구름이 달을 가렸고 오직 복국밥에서 새어나오는 불빛만이 강물 표면에 비쳐 흐름을 따라 흔들렸다. 멀리서 보면 그 건물은 평범해 보였다. 하지만 그날 밤 그곳을 감시하는 모든 사람은 그 안에 어두운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민혁 경장과 그의 팀은 이미 대기하고 있었다. 몇몇 대원들은 나무 뒤에 숨어 있었고 일부는 강가의 정박한 작은 배 위에서 그물을 설치하는 어부인 척했다. 진우와 민주는 뒤에 머물라는 요청에도 불구하고 따라 나서기로 했다. 두 사람은 집에 있어야 합니다. 민혁이 조용히 꾸짖었다. 진우가 그를 단호하게 바라보았다.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증인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는 처음부터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민혁은 그들을 오랫동안 바라보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하지만 신호 없이는 움직이지 마세요. 자정이 거의 다 되었을 때 그 소리가 들렸다. 희미하지도 그저 바람 소리도 아니었다. 길고 날카로우며 고통으로 가득 찬 비명이 식당의 나무벽을 뚫고 나왔다. 분명히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그리고 갑자기 마치 입이 거칠게 막힌 것처럼 소리가 끊겼다. 민준이 진우의 팔을 꽉 잡았다. 진우야, 저건 사람 소리가 분명해. 민혁은 팀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의 손에 든 작은 무전기에서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났다. 다른 쪽의 대원 목소리가 보고했다. 팀장님, 저희도 들었습니다. 실제 비명입니다. 창문 틈으로 그림자가 빠르게 움직였다. 박만식 씨가 무언가를 주방으로 끌고 가는 것이 보였고 뒤이어 김순자 씨가 추가 등불을 켰다. 희미한 빛 속에서 큰 칼날이 번쩍이는 것이 잠시 보였다. 한 경찰 대원이 속삭였다.
팀장님, 지금 급습해야 합니다. 늦으면 목숨이 위험합니다. 민혁은 숨을 참았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고개를 저었다. 아직 안 돼. 시각적 증거가 필요해. 비명만으로는 법정에서 충분하지 않아. 근거 없이 들어가면 그들은 풀려날 수 있어. 진우는 눈물을 참았다. 형사님, 만약 저 사람이 소희 씨면 어떡해요? 만약 아직 살아있다면요? 민혁이 그에게 돌아섰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나도 지금 당장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만으로 설 수 없습니다. 들어갔을 때 그들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도록 확실히 해야 합니다. 식당 안에서 무거운 물체가 끌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무 바닥이 삐걱거렸다. 뒷문이 잠시 열렸고 어두운 자루가 밖으로 끌려 나오는 것이 보였다. 하지만 경찰이 다가가기도 전에 문은 단단히 잠겼다. 쇠 자물쇠 소리가 밤의 정적을 뚫고 날카롭게 울렸다. 한 대원은 거의 인내심을 잃을 뻔했다. 팀장님, 기다리면 희생자가 죽을 수 있습니다. 민혁은 주먹을 쥐었다. 그의 마음은 전쟁터였지만 이성은 섣부른 결정이 모든 것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늘 밤은 철수한다. 내일 정식 영장과 감시 카메라 그리고 전폭적인 지원을 준비하겠다. 그들은 또다시 반복할 것이고 그때 현장을 덮친다. 진우는 거의 소리 지를 뻔했지만 민준이 그를 말렸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경찰팀은 천천히 물러나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식당은 새벽까지 주방불을 켠 채 그대로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비명 소리에 대한 소문이 즉시 퍼졌다. 몇몇 주민들은 식당 쪽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고 주장했다.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그룹으로 모여 자력구제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경찰이 늦으면 우리가 직접 행동해야 해. 한 젊은 남자가 큰 소리로 말했다. 다른 사람이 서둘러 그를 말렸다. 어리석은 진마. 잘못하면 우리 목숨이 날아가. 그 논의를 듣고 있던 박영희 씨는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며칠 전 식당 주방에서 들었던 쿵 하는 소리를 떠올렸다. 어젯밤 비명이 들렸을 때 그녀는 마치 그 소리가 자기 집까지 울리는 것처럼 집문이 떨리는 것을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잠들지 못하고 그저 어린 아들을 꼭 껴안고 앉아 있었다. 그들이 감히 다른 집 아이를 데려갔다면 내 아이가 안전하다고 누가 보장하겠어?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웃에게 속삭였다. 이웃은 그저 고개를 숙일 뿐 감히 대답하지 못했다. 진우와 민준도 점점 더 시달렸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눈이 항상 자신들을 따라다니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는 잠시 잠들었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소리에 깼다. 진우야. 그 소리는 부드럽고 애절했다. 마치 소희의 목소리 같았다. 진우는 즉시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하지만 밖에는 짙은 어둠과 강바람뿐이었다. 그의 몸이 떨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는 서둘러 창문을 닫고 숨을 헐떡이며 바닥에 주저앉았다. 다음 날 그는 민준에게 이야기했다. 나 그 목소리를 들었어, 민준아. 소희가 나를 불렀어. 민준이 그의 어깨를 잡았다. 그건 아마 신호일 거야, 진우야. 그녀가 우리에게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야. 경찰서에서 민혁도 편치 않았다. 그는 지체하는 결정이 한 생명을 잃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경찰로서 그는 규칙에 묶여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낙동진 지도를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의에 차 있었다. 내일 밤 완벽한 증거와 전 병력을 동원해서 들어간다. 더 이상 실패는 없다. 낙동진 마을은 숨을 죽였다. 마치 온 마을이 무언가 큰일이 일어날 것을 아는 듯했다. 기도의 속삭임과 두려움이 하나로 뒤섞였다. 모두가 다음 날 밤을 기다렸다. 볶국밥의 어두운 비밀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그 밤을 다음 날 밤 낙동진은 숨을 죽인 듯했다. 다른 구름 뒤에 숨었고 오직 강물 소리와 바람 소리만이 들렸다. 볶국밥은 떠도는 모든 소문을 비웃듯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주위에는 이미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었다. 경찰은 여러 지점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어떤 이는 대나무 숲 뒤에, 어떤 이는 가짜 그물을 든 어선에, 또 어떤 이는 작은 길가에 차를 기다리는 척하며 숨어 있었다. 그날 밤은 빠져나갈 틈이 없었다. 강민혁 경장은 관측 지점에 서서 뒷문을 응시했다. 카메라 작동 중인가? 그가 재빨리 물었다. 네, 팀장님. 주방과 마당의 모든 각도가 녹화되고 있습니다. 한 대원이 답했다. 민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정식 영장은 손에 있었고 이제 확실한 시각적 증거만 기다리면 되었다. 실수는 없어야 했다. 진우와 민준은 허락된 곳보다 조금 더 가까운 덤불 뒤에 숨어 있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얼굴은 굳어 있었다. 들키면 위험해. 민준이 속삭였다. 하지만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진우가 불타는 눈빛으로 답했다. 새벽 일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갑자기 그 소리가 들렸다. 길고 날카로운 비명이 나무 벽을 뚫고 나왔다. 고통으로 가득 찬 젊은 여자의 목소리였다. 이번에는 희미하지 않았다. 심지어 인근 주택의 몇몇 주민들까지 잠에서 깼다.
적외선 카메라는 모든 것을 명확하게 녹화했다. 박만식 씨가 젊은 여자를 주방으로 끌고 갔고 김순자 씨가 등불을 켠 뒤 여자의 몸을 의자에 묶었다. 입은 천으로 막혔고 눈은 도움을 청하며 튀어나올 듯했다. 그리고 그녀의 눈이 창문 쪽으로 향했을 때 그 시선은 덤불 뒤에서 엿보던 진우와 마주쳤다. 겁에 질린 피해자의 젖은 눈, 진우는 피가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팀장님,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대원이 소리쳤다. 민혁이 손을 높이 들었다. 지금 진입한다. 경찰이 일제히 움직였다. 정문팀은 큰 소리로 외치며 문을 부쉈고 후문팀은 주방문을 포위했다. 나무가 부서지는 소리가 밤을 갈랐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박만식 씨는 놀랐지만 재빨리 테이블에서 큰 식칼을 집어들었다. 야수 같은 고함을 지르며 그는 문 쪽으로 칼을 휘둘렀다. 2명의 경찰이 막아냈다. 쇠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찢을 듯했다. 김순자 씨는 비명을 지르며 창문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즉시 한 대원에게 붙잡혔다. 그녀의 손은 묶일 때까지 미친 듯이 휘두르며 닥치는 대로 핥혔다. 진우는 참지 못하고 뒷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는 피해자에게 다가갔다.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그가 떨리는 손으로 밧줄을 풀며 외쳤다. 박만식 씨가 야생의 눈으로 그를 보았다. 그는 진우를 향해 공격하려 했지만 이번에는 경찰이 더 빨랐다. 2명의 대원이 옆에서 그를 덮쳐 거대한 몸을 바닥에 쓰러뜨렸다. 식칼이 떨어져 쨍하는 소리를 냈다. 박만식 씨는 여전히 저항했지만 총 개머리판에 맞고 힘없이 늘어졌다. 젊은 여자는 마침내 풀려났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이제 안전해요. 우리랑 같이 가요. 마당에는 잠에서 깬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어떤 이는 비명을 질렀고 어떤 이는 아이의 눈을 가리며 보호했다. 또 어떤 이는 분노에 차서 식당을 불태우자고 소리쳤다. 오늘 밤 당장 법이 심판하게 하십시오. 민혁이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마을 남자가 붉어진 얼굴로 나섰다. 당신들은 몰라. 우린 여기서 몇 년 동안 밥을 먹었어. 우린 속았고 거의 짐승이 될 뻔했어. 그는 흐느끼다가 이웃의 부축을 받았다. 군중 속에서 박영희 씨가 다가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떨렸다. 그녀는 진우와 민준의 팔을 잡았다. 정말 용감했어. 너희가 아니었다면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을 거야. 고맙다 얘들아.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경찰이 묶인 박만식과 김순자를 끌고 나왔다. 주민들은 공포와 분노가 섞인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몇몇은 땅에 침을 뱉었고 어떤 이는 마을이 어둠에서 정화되기를 기도했다. 식당 안에서는 다른 팀이 증거를 발견했다. 붉은 얼룩으로 가득한 나무 테이블, 찢어진 옷이 든 검은 자루, 그리고 큰 칼들. 하지만 민혁을 멈추게 한 것이 하나 있었다. 자루더미 아래에 놓인 낡은 노트였다. 그는 천천히 그것을 펼쳤다. 안에는 날짜, 숫자, 그리고 약자로 된 목록이 있었다. 평범한 장복이 목록과는 달랐다. X12, F7, 23. 민혁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건 주방 기록이 아니야. 이건 암호야. 한 대원이 다가왔다. 아마 희생자 명단일 겁니다, 팀장님. 아니면 민혁이 턱을 굳히며 노트를 닫았다. 주문 목록이거나 잠시 방 안에 침묵이 흘렀다. 모두가 자신들이 마주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단순한 미친 부부가 아니었다. 그림자 뒤에서 조종하는 더 크고 더 어두운 무언가가 있었다. 밖에서는 주민들이 여전히 모여 있었다. 일부는 횃불을 들었고 일부는 즉시 식당을 부수고 싶어 했지만 경찰이 막았다. 이 식당은 증거물입니다. 손대지 마십시오. 민혁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낙동진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주방 연기 속에 덮여있던 비밀이 마침내 드러났다. 하지만 공포는 여전히 남아있었다. 민혁은 식당 문 앞에 서서 손에 든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그는 진우와 민준을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우리는 이제 겨우 껍질을 발견했을 뿐이야. 안에 썩은 속은 아직 우리가 파헤치기를 기다리고 있어. 그날 밤 낙동진 경찰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붐볐다.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쇠의자의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졌다. 취조실 안 2사람이 묶인 채 앉아 있었다. 땀으로 얼룩진 지친 얼굴. 박만식 씨는 멍하니 책상을 바라보았고 김순자 씨는 간헐적으로 흐느끼다가 이내 동상처럼 굳었다. 그들 맞은편에 앉은 강민혁 경장이 큰 서류철을 열었다. 그는 검은 자루, 피 묻은 식칼, 거액의 입금전표, 그리고 이상한 암호로 가득한 낡은 노트 등 증거물 사진을 책상 위에 펼쳤다. 이거 누가 썼습니까? 민혁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김순자 씨가 떨었다. 만식 씨예요. 저는 그냥 요리만 했어요. 민혁이 남편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X12, F7, 23 이게 무슨 뜻입니까?
박만식 씨가 고개를 들고 엷은 미소를 지었다. 그냥 표식일 뿐이야. 당신들은 이해 못해. 민혁이 책상을 내리쳤다. 거액의 입금 전표와 포장지에 찍힌 외국 상표까지 이미 다 찾아냈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집어치우고 사실대로 말해. 하지만 박만식 씨는 지겹다는 듯 길게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당신들은 세상이 깨끗하다고 생각하나? 저밖에 큰 길에는 이런 곳이 널려 있어. 낙동진은 그저 작은 점 하나일 뿐이야. 당신들은 절대 전부 다 청소할 수 없어. 그의 말은 방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김순자 씨는 더 크게 울기 시작했다. 저는 아는 게 별로 없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 와서 돈을 주고 가끔은 물건을 가져왔어요. 만식 씨가 그들과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요리만 했어요. 제발. 저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민혁이 날카롭게 쳐다봤다. 그들이 몇 번이나 왔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 자주요. 김순자 씨가 얼굴을 가리며 답했다. 한편 경찰서 마당에서는 주민들이 담장 뒤에 몰려 있었다. 몇몇은 사형을 요구하며 소리쳤지만 어떤 이들은 가슴을 부여잡고 힘없이 주저앉았다. 한 노부인은 2년 전 실종된 아들의 사진을 들고 히스테릭하게 외쳤다. 경찰 아저씨, 그 노트 확인해 주세요. 우리 아들 이름이 거기 있을지도 몰라요. 붉은 눈의 한 젊은 남자가 소리쳤다. 그냥 불태워버려. 살려두지 마. 경비경찰은 바리케이드를 치고 군중의 분노를 막아야 했다. 마당 한 구석 몇몇 주민들은 돗자리에 앉아 집으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 누군가 도망칠까 봐 밤새 지킬 겁니다. 한 아버지가 무릎을 껴안으며 말했다. 다른 이들은 나무판에 가족 구성원의 이름을 적어 경찰서 담장 앞에 두었다. 우리가 사라지면 누가 찾는지라도 알 수 있도록. 한 청년이 갈라진 목소리로 말했다. 진우와 민주는 군중 사이에 서 있었다. 그들의 얼굴은 창백했다. 급습 이후 그들의 잠은 혼란스러웠다. 진우는 더 이상 고기 반찬에 손댈 수 없었다. 그는 어머니가 준 물이나 삶은 바나나만 먹었다. 고기를 볼 때마다 역겨워 민준아 피를 삼키는 것 같아.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자, 고기스. 민준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어떤 식당 근처도 지나가기를 꺼렸다. 주방 연기 냄새만 맡아도 속이 울렁거려. 그가 속삭였다.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진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박만식 씨 말이 사실이라면 저밖에 저런 곳이 더 많다는 거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희생된 걸까? 얼마나 많은 가족이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을까?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너무 무거워 그들의 가슴을 찔렀다. 취조실에서 민혁은 다른 접근법을 시도했다. 그는 몸을 기울여 박만식 씨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침묵하면 당신 뒤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틀렸어. 이 노트의 모든 기록, 모든 숫자가 우리를 그들에게로 이끌 거야. 박만식 씨가 차갑게 쏘아붙였다. 용기가 있다면 해봐. 하지만 기억해둬.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곳은 더 어두워져. 당신들이 감히 건드리지도 못할 사람들이 있어. 민혁은 분노를 억누르며 일어섰다. 그는 낡은 노트를 집어들어 세게 닫았다. 그는 박만식 씨의 말이 단순한 허풍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방을 나온 민혁은 긴 복도를 걸었다. 밖에서 들려오는 주민들의 외침이 여전히 들렸다. 그는 잠시 멈춰서서 손에 든 노트를 바라보며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 기록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아직 지옥에 들어가지도 않았어. 이제 겨우 그 문 앞에 서 있을 뿐이야. 그날 아침 낙동진은 영혼 없는 마을처럼 고요했다. 평소 활기찼던 시장은 텅 비었고 식당들은 문을 닫았다. 일부는 휴업이라는 작은 팻말을 붙여놓았다. 주민들은 집에서 직접 요리하는 것을 선택했다. 그저 나물 반찬, 소금에 절인 생선, 혹은 소금과 밥만으로 끼니를 때웠다. 더 이상 아무도 밖에서 음식을 사 먹으려 하지 않았다. 경찰서에서 강민혁 경장은 작은 회의를 주재했다. 책상 위에는 이상한 암호로 가득한 낡은 노트가 펼쳐져 있었다. X12, F723, 그 옆에는 수억 원대의 입금 전표와 외국 상표가 찍힌 비닐 포장지가 놓여 있었다. 이 암호들이 나타날 때마다 실종자 신고와 시기가 거의 일치합니다. 민혁이 노트 페이지를 두드리며 말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수사관 한 명인 김 수사관이 추가 서류를 가져왔다. 계좌를 추적해보니 자금 흐름이 부산으로 향했다가 여러 개의 작은 계좌로 나뉘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서울에 있는 태산식품이라는 수출입 회사 명의의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실제 회사인가? 민혁이 물었다. 이 서류상으로는요. 하지만 주소지는 텅 빈 낡은 창고일 뿐 실제 활동은 없습니다. 민혁은 혀를 찼다. 그렇다면 확실하군. 박만식 부부는 그저 말단이었어. 큰 돈은 다른 곳. 자신을 더 교묘하게 숨기는 자에게로 흘러들어갔어. 한편 마을의 분위기는 더욱 흉흉해졌다. 밤이 되자 주민들은 이제 자경단을 조직했다. 젊은이들이 횃불과 목탁을 들고 어두운 골목을 순찰했다.
아이들은 해가 지면 외출이 금지되었고 심지어 귀뚜라미 소리조차 남편의 귀가를 기다리는 몇몇 어머니들에게는 두렵게 들렸다. 낯선 사람이 마을에 들어오면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한 통장이 자경단을 이끌며 말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다. 만약 다른 조직이 있다면 어떡하지? 그들이 여기로 다시 오면 하는 속삭임이 계속되었다. 진우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졌다. 그는 어머니가 해주는 모든 고기 반찬을 거부했다. 어머니는 거의 절망했다. 얘야 몸이 점점 더 마르잖니 먹어야 해. 진우는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는 책상에서 자신만의 기록을 쓰기 시작했다. 그가 꾼 모든 꿈,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모든 소리를 자세히 적었다. 언젠가 이것이 증거가 될지도 몰라. 그가 중얼거렸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밤이면 그는 자주 잠에서 깼고 닭 울음소리를 잘못 듣기도 했다. 진우야, 들었어? 또 비명소리야. 그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진우는 자신도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끼면서도 친구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경찰서에서는 수사가 더욱 깊어졌다. 김 수사관이 보고했다. 태산식품 외에도 입금 전표에 다른 이름들이 나타났습니다. TLAP, G, 17. 아직 그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금액이 엄청납니다. 매달 수억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민혁은 얼굴을 쓸어내린 뒤 팀을 바라보았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살인사건이 아닙니다. 인신매매 조직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의 모든 암호는 사람이나 장소의 이름일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그날 밤 비상회의가 열렸다. 경찰서장이 직접 내려와 엄중히 경고했다. 이 사건은 이미 중앙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정보를 함부로 유출하지 마시오. 누가 연루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마을에서 주민들은 더욱 불안해했다. 한 젊은 어머니가 마루에서 아이를 껴안고 울었다. 내가 사라지면 누가 이 아이를 돌봐주지? 그녀가 반복해서 말했다. 몇몇 아버지들은 사거리에 임시 초소를 세우고 작은 모닥불을 피우며 새벽까지 경계를 섰다. 그 두려움은 마치 짙은 안개처럼 낙동진을 뒤덮었다. 모든 발걸음이 감시당하는 것 같았고 모든 그림자가 위협으로 여겨졌다. 사무실에서 민혁은 보고서를 닫고 책상 위에 낡은 노트를 바라보았다. 이 돈의 흔적은 마치 엉킨 실타래 같군. 그가 중얼거렸다. 제대로 당기면 풀릴 수도 있지만 잘못 당기면 이 실이 우리 목을 조를 수도 있어. 박만식 부부를 신문한 지 며칠 후 낙동진의 분위기는 더욱 살얼음판 같았다. 평소 떠들썩하던 마을길은 텅 비었고 아이들은 더 이상 공터에서 놀지 않았다. 부모들은 해가 지면 외출을 금지했다. 식당들은 모두 문을 닫았고 쌀과 생필품을 파는 작은 가게만 남았다. 경찰서에서 강민혁 경장은 정보팀으로부터 새로운 보고를 받았다. 컴퓨터 화면에는 태산식품의 대표로 기록된 검은 정장을 입은 한 남성, 권태섭 회장의 디지털 신원 정보가 떠 있었다. 서울의 자금 흐름에 나타난 인물입니다. 젊은 수사관 김 수사관이 명확히 말했다. 회사는 육류 수출입법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활동은 없습니다. 대신 부산의 한 고급 레스토랑으로 정기적으로 소포를 보냈습니다. 미원 메이웬 레스토랑, 민혁이 미간을 찌푸렸다. 그곳은 특별한 고기 요리로 유명한 곳 아닌가? 네, 팀장님. 하지만 납품업체가 불분명합니다. 도시 외곽의 빈 창고에서 온 소포가 그곳으로 직접 배달된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경찰서장은 결단을 내렸다. 신속히 팀을 구성하라. 여기서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다. 다음 목표는 미원 레스토랑이다. 그날 밤 민혁과 팀은 출발했다. 그들은 평범한 손님으로 위장했다. 밖에서 본 미원 레스토랑은 화려했다.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반짝였고 손님들은 우아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하지만 민혁은 곧 보이지 않는 차가운 기운을 느꼈다. 웨이터는 엷은 미소로 맞이했지만 그의 눈빛은 계산적이었다. 건네받은 메뉴 역시 의심스러웠다. 궁중특선 육회라는 이름의 요리가 있었는데 원산지 표기가 없었다. 민혁은 그것을 주문하는 척하며 몰래 고기 작은 조각을 특수 비닐봉지에 담았다. 이건 연구실로 보낸다. 그가 동료에게 속삭였다. 옆 테이블에서는 희미한 대화가 들렸다. 2층 VIP 룸에는 컴퓨터 화면 속 사진과 똑같은 남자의 모습이 보였다. 권태섭 회장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넘겼고 검은 정장은 완벽하게 몸에 맞았다. 그는 중요한 손님들에게 둘러싸여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분하고 위엄이 넘쳤다.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입니다. 권 회장의 목소리는 평탄했지만 힘이 실려 있었다. 작은 마을의 소문에 겁먹지 마십시오. 물건은 계속 공급되고 고객들은 만족하고 있습니다. 다음 단계가 곧 시작될 겁니다. 민혁은 숨을 죽이며 모든 단어를 기록했다. 그는 이자가 바로 그동안 찾아 헤매던 그림자의 지배자임을 깨달았다.
한편 낙동진에서는 주민들의 공포가 극에 달했다. 밤마다 자경단 활동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마찰이 생기기 시작했다. 누군가 이웃을 조직의 하수인이라고 비난했다. 저 사람 밤에 자주 나가. 분명 연루된 게 틀림없어. 한 주민이 소리치자 거의 싸움이 날 뻔했다. 몇몇 가족은 아예 다른 마을로 이사하기로 결정했다. 공포 속에서 사는 건 더는 못 견디겠어요. 떠나는 게 낫겠어요. 한 아버지가 쌀가마니를 픽업 트럭에 실으며 말했다. 박영희 씨는 그저 한숨을 쉬며 아이들을 꼭 껴안았다. 그녀는 자신의 마을이 더 이상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진우와 민준도 더 현실적인 위협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귀가하던 그들은 검은 오토바이 한 대가 뒤에서 천천히 따라오는 것을 보았다. 불빛은 희미했고 그들을 계속 따라와 등골이 오싹해졌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의 집 앞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거친 손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더 이상 끼어들지 마. 아니면 다음은 너희다. 민주는 그것을 읽으며 떨었다. 진우야, 그들이 네 집을 알아.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꽉 쥐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 그들이 우리를 겁주려 해도 물러설 순 없어. 경찰서에서는 미원 레스토랑 샘플에 대한 국과수 결과가 도착했다. 그 고기에 포함된 DNA는 낙동진에서 발견된 희생자의 샘플과 일치했다. 민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증거는 명백해. 이 사건은 단순한 마을 사건이 아니었다. 조직은 거대했고 권태섭이 그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그는 권태섭과 싸우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그 남자는 돈과 인맥 그리고 아마도 권력층의 보호막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밤 사무실에서 민혁은 낙동진, 부산 그리고 서울까지 붉은 선으로 연결된 큰 지도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선은 우리를 조직의 심장부로 이끌고 있어. 그가 중얼거렸다. 하지만 중심에 가까워질수록 판도는 더 커져. 같은 시각 미원 레스토랑 최상층에서 권태섭 회장은 큰 창문 앞에 서서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전화를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 중이다. 다음 단계는 오늘 밤 시작한다. 그의 미소는 열벗지만 보는 사람을 오싹하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낙동진은 공포에 질식할 듯했다. 낮에는 여전히 밭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발걸음은 빨랐고 고개는 숙여져 있었다. 밤이 되면 마을길은 칠흑같이 어두워졌다. 많은 집들이 일찍 불을 끄기를 선택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공포는 서서히 분노로 바뀌었다. 그날 오후 수십 명의 주민이 마을 회관에 모였다. 그들은 경찰이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을 요구하며 소리쳤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한아버지가 붉어진 얼굴로 외쳤다. 경찰이 못하면 우리가 직접 나섭시다. 한 어머니는 3개월 전 실종된 아들의 사진을 들어 올렸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더는 그들을 풀어주지 마세요. 분위기는 험악해졌고 거의 폭동 직전까지 갔다. 마을 관계자들이 진정시키려 했지만 주민들의 분노는 터지기 직전에 불씨처럼 쌓여 있었다. 경찰서에서는 대규모 회의가 열렸다. 경찰서장이 큰 지도를 가리켰다. 붉은 선이 낙동진, 부산, 서울을 잇고 있었다. 미원 레스토랑에서 DNA 증거를 확보했고 자금이 태산식품을 통해 흐른다는 것도 압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권태섭, 블랙섀도우 작전은 이번 주에 시작합니다. 민혁이 덧붙였다. 하지만 조심해야 합니다. 권태섭은 인맥이 강합니다. 섣불리 움직이면 그가 도망치고 모든 증거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팀은 나뉘었다. 한 팀은 부산에 잠입하고 다른 팀은 서울로 가는 자금 경로를 감시했다. 민혁은 큰 위험을 감수할 현장팀을 이끌었다. 한편 마을에서 진우와 민준에 대한 위협은 더욱 현실화되었다. 집에 돌이 날아온 이후 이제는 한밤중에 검은 차가 진우의 집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것이 목격되었다. 다음 날 아침 이웃인 박씨 아저씨가 창백한 얼굴로 다가왔다. 내가 직접 봤네. 진우. 검은 차가 자네 집 앞에 잠시 멈췄다가 차 안에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는 빨리 가버렸어. 얼굴은 잘 안 보였지만 진우는 여전히 보관하고 있던 협박 쪽지를 꽉 쥐었다. 그들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뜻이야. 진우의 어머니는 공황 상태에 빠졌다. 얘야 그만둬. 우리 목숨이 위험해.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 우리가 물러서면 그들은 계속해서 사람들을 납치할 거예요. 희생자는 더 늘어날 거고요. 민주는 떨면서도 친구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계속 나아간다면 나도 그래. 우린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왔어. 한편 멀리 부산교회의 한 고급 빌라에서 권태섭 회장은 비밀 회의를 열고 있었다. 정장을 잘 차려입은 몇몇 남자들이 원형으로 앉아 있었고 시가 연기가 방을 가득 채웠다. 권 회장이 보고서가 든 서류처를 열었다. 유통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작은 마을은 통제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하는 젊은이 2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의 부하 중 한 명이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이름은 이진우와 최민준입니다. 우리 경로를 처음으로 의심한 자들입니다. 권 회장은 길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다. 그렇다면 제거해. 애송이 2명 때문에 수십억짜리 사업을 망칠 순 없어. 그 명령은 사형 선고처럼 떨어졌고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은 이해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낙동진은 다시 한번 발칵 뒤집혔다. 한마을 소녀가 가게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실종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진짜 적은 이웃도 외지인도 아니었다. 그림자 뒤에서 오랫동안 활동해온 어두운 조직이었다. 다음 날 가면을 쓴 2남자를 신문한 결과 권태섭 회장의 은신처로 가는 길이 열렸다. 도시 외곽의 한 고급 빌라에서 대규모 작전이 펼쳐졌다. 항상 침착하던 권 회장은 마침내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경찰이 포위했을 때 그는 발코니에 서서 여전히 거만한 미소를 지었다. 나 하나 잡는다고 이긴 줄 아나? 밖에는 아직도 많은 이들이 있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증거가 너무나 확실했다. 노트북, 유통서류, 부하들의 자백, 그리고 주민들의 증언까지 권 회장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빌라 밖으로 끌려 나왔다. 길에 모인 수백 명의 주민들은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일부는 분노했고 일부는 울었지만 안도감도 느꼈다. 낙동진의 상황은 점차 진정되었다. 도로의 바리케이드는 철거되기 시작했고 자경단 초소는 여전히 있었지만 더 이상 의심 가득한 외침으로 채워지지 않았다. 주민들은 과도한 공포가 거의 자신들의 마을을 파괴할 뻔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저녁 무렵 진우와 민주는 강가에 서 있었다. 해가 천천히 지면서 강물 표면에 황금빛을 반사했다. 민준이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우리 마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진우가 길게 숨을 내쉬었다. 한 가지 배운 게 있어, 민준아. 공포는 우리에게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잊게 만들 수 있다는 것. 공포에 지배당하게 내버려두면 그 공포 자체가 적보다 더 위험해질 수 있어. 우연히 지나가던 민혁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열게 미소 지었다. 두 사람은 많은 어른들보다 더 빨리 배웠군요. 기억하세요. 악은 항상 밖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탐욕과 절망 속에서 자라나죠. 그것과 싸울 유일한 방법은 선함을 굳게 지키는 것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낙동진은 다시 일어서기 시작했다. 쉽지는 않았다.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를 겪었고 일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들은 서로를 위로하며 힘을 냈다. 시장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밭에는 다시 작물이 심어졌다.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 마을은 다시 재기를 찾았다. 진우와 민준에게 이 경험은 상처를 남겼지만 새로운 힘도 주었다. 그들은 삶이 결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은 또한 어두운 그림자가 다시는 마을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지켜야 할 큰 책임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이 있다. 탐욕은 인간에게서 양심을 앗아갈 수 있고 공포는 진실로부터 우리 눈을 멀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용감하게 소리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어둠은 결코 완전히 승리할 수 없다. 여러분, 만약 당신이 진우와 민준의 입장이었다면 아직 어린 나이에 그토록 큰 위협에 맞서야 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방금 우리가 들은 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만한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악은 종종 외부에서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탐욕, 절망,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인간의 마음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방치될 경우 우리를 눈멀게 하여 동료를 비난하고 심지어 우리 자신을 거의 파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음을 맑게 유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헛소문에 쉽게 선동되지 말고 증거 없이 성급하게 비난하지 맙시다. 문제가 생겼을 때 서로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지지하며 냉정하게 대처합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두려움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목소리라도 용감하게 소리내는 사람이 있는 한 진실은 항상 제 길을 찾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선함을 굳게 지키고 가족과 이웃을 보호하며 어둠에 굴복하지 않는 교훈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